특히 역전세 문제, 네. 이 역전세 문제를 2년 전부터 네. 예견하셨잖아요. 네. 예, 역전세 문제를 계속 경고하셨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세 시장의 특성을 또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기존에 우리가 전세 제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네. 되게 독특한 제도잖아요. 네네네. 이제 금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네. 어떤 목돈을 활용하는 방법, 네.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빌려줌으로써 네. 목돈을 활용할 수 있고, 네. 또 집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은 형태.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새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시작을 할 때 종잣돈의 개념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세금의 의미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전세 대출이라는 게 사실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전세 대출이 생겼어요. 생겼고. 이게 전세 대출이 생기면서 이 제도가 약간 변질됐다고 볼 수 네. 있어요. 전세금이 원래는 내가 갖고 있던 순자산과 같은 개념이었다면 네. 이 전세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네. 그 내가 갖고 있는 돈 플러스 레버리지가 들어간 자금이 이제 전세금으로 형성이 된 거죠. 네. 그럼 시장에 원래 형성될 수 있었던 전세가보다 네. 더 높은 전세가가 형성되는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더 높은 호가가 이루어져도 사실은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수요가 없는 시장이라면 네. 어떤 대출,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자금이 전세금을 받쳐줄 수 있는 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세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거 재밌는 진단이시네요. 아, 재밌네요. 너무 그래서- 재밌습니다. 신선하고. 네, 그래서 예. 그 전세가 자체가 어떤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서포트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넘어선 네. 금액으로 일단 전세금 자체가 올라갔어요. 네, 그러네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게 초저금리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데 네. 예전에 뭐 1억에 뭐 80만 원짜리 월세를 살던 사람이었다면 네. 5억짜리 전세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80만 원보다 더 싼 금액으로 더 좋은 조건의 집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가 안 쓰겠어요? 네, 네. 그렇게 채워줬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높은 네. 전세가를 불러도 시장에서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수요가 생겨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높은 전세가가 찍힌 거죠. 그렇죠. 생긴 거죠. 예, 예. 그러면 이 전세금을 또 활용해서 뭘 하느냐, 집 사는 사람은 예. 최대한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갭 투자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전세금을 내가 빌린 돈도 그 기간 동안 다시 다 내 순자산으로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소득이 활발한 시장이라면 네.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타인 자본이니까.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이 됐고, 네. 당장 1억에 80만 원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5억에 전세를 살았던 사람은 이제 부담감이 2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1억에 160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니까 네. 이 기간이 끝나면 이 집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으로는. 네. 역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금액만큼을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유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갭 투자를 해서 이 집을 산 사람 같은 경우는 예. 그 자본만큼을 일단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조달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걸 채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금액이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그 갭만큼을, 그 차액만큼을 본인 스스로 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하는 거죠. 그 네. 사람도 이미 풀로 레버리지를 땡긴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전세 문제가 생긴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돌려줄 사람도 돌려줄 돈이 없고, 네. 이걸 채워줄 사람도 채워줄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또 우리가 전세를 이게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전세에 네. 있어서. 네. 기존에 이제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면서 뭐 4년치 전세를 미리 땡겨서 전세금을 올린다. 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당장 2년 후에 뭐 새우깡이 1,500원 할 것 같아서 나 1,500원 받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근데 실질적으로 움직인 사람은 30%도 안 되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해서 70~80%의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있고, 네. 나머지 이제 20%가 이동을 하면서 그 올라간 전세가를 또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서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채워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통계가 나타났겠죠. 전세가가 네. 급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네.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에 그런 절대적인 숫자는 좀 적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근데 공급은 계속된단 말이에요. 네. 공급은 계속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 돈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네.
아파트 값을 치르는 방법을 예. 처음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 받아서 내고 나중에 잔금 때는 전세금으로 이 모든 걸 상환하고 이제 나머지 프리미엄만 얻을 수 있다. 네.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집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입주 시기가 도래를 하잖아요. 그렇게 선분양을 하니까 네. 2년 전에 공급했던 거 뭐 이런 게 다 돌아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전세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죠. 네. 근데 원래 이게 안 들어와도 네. 이미 역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네. 여기에 또 수많은 공급 물량이 들어오면서 그것도 네. 전셋집을 줘야만 이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세가가 기본적인 상황보다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현상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는 예. 소금물에 빗대서 이걸 설명을 소금물이요? 예. 설명을 어떻게요? 드렸어요. 예. 이제 수조가 있어요. 네. 수조에 이제 물은 어떤 이제 수조의 물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파트. 네. 소금은 집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이제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소금물의 농도는 전세금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네. 개념이 잡히시나요? 네. 네. 근데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칸막이가 딱 쳐졌어요. 네. 이쪽 물이 안 넘어와. 네. 여기 이제 조금 이제 막힌 공간에 네. 이제 집이 이제 물이 없잖아요. 네. 안 넘어오니까. 네.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다 이제 잠겨 있잖아요. 예. 나올 수 있는,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집이 몇 개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 유동성은 풍부해. 탈 수 있는 소금은 많아요. 예. 그럼 이쪽에 이 막힌 쪽에 소금물의 농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전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칸막이가 풀려요. 예. 2년 지나고 4년 지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나잖아요. 네. 그럼 시장에 이쪽에 갇혀 있었던 물량이 쏟아지죠. 그럼 다시 물의 농도는 그대로 되잖아요. 네. 근데 물이 여기에 그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생기니까 물의 양은 더 늘어나. 예. 근데 여기 탈 수 있는 소금은 그동안 싸게 빌려줬으니까 쉽게 돈을 타서 전세금을 올려줄 수 있었는데 이건 또 줄어들어. 그럼 기존의 농도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소금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역전세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였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진짜 왔네요. 네. 진짜 왔네요. 네. 예. 소금물로 본 역전세난. 네. 예. 강의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아, 그래요? 예, 너무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본주의 네. 사회잖아요. 네. 시장 경제고 네. 사실은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게 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인데 네.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활용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동안. 네. 그게 네. 저금리가 준 혜택이라고 보면 혜택이죠. 네. 근데 파티를 계속 벌일 수 있으면 계속 가면 돼요. 네. 계속 대출을 해주면서 네. 절대 갚지 마. 네. 이건 내가 그냥 거의 거저 빌려주다시피 빌려줄게. 계속 무한히. 그렇다면 이 상황이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그걸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을 풀어가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그런 효과잖아요. 네. 근데 그 한계는 뭐냐면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그 특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대출이라는 거는 결국은 신용이잖아요. 네. 어떤 자기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에 기반한 미래에 이 사람의 맞아요. 이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봐서 네. 돈을 빌려주는 것. 네. 이게 신용에 기초한 대출이고 그게 유동성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것보다 과도하게 그렇죠. 간 거잖아요. 네. 그게 금융 불균형이고 네. 언제까지 파티를 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누구든 자기 시대에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냥 갔으면 좋겠지만 네. 결국은 그렇게 갈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온 거예요. 네. 지금은. 네. 왜 선진국이든 우리나라든 계속 저금리를 유지하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근데 저금리를 유지하지 못한, 포기하게 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이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거는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이제 모든 재화의 가치가 표시되는 금액 자체가 올라가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면 실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생존의 문제가 네. 결부가 생기가 되는. 네. 힘들죠. 네. 자산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덜 갖고 더 갖고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자산의 인플레는 그냥 뒀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실물의 인플레가 오기 시작을 하니까 더 이상 이 유동성 파티를 벌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금리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티가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파티가 끝났으면 파티에 대한 비용을 누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건데 그 파티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는 전체 시장에서 누군가는 막대한 어떤 유동성이 풀린 시장에서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럼 손실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그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의 파산이 됐든 뭐 기업의 도산이 됐든 가게가 이제 뭐 회생 파산을 가는 이런 절차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손실이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어떤 금융 불균형이 해소가 되면서 점차 다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신용만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또 성장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필연적인 과정이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집값 저는 이제 제 구독자분들한테 지금 집 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게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칠지 사실은 그간 벌려왔던 게 너무나 과도했고 유례 없는 유동성의 파티였기 때문에 이게 좀 잦아들고 정상화로 가는 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역전세 현상인데 현재는 역전세 대란으로도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뭐 요즘에 전세가가 조금 뭐 보합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를 살던 사람이 기존에 이제 최고가의 전세를 찍었을 때 살았고 이제 갱신할 때가 됐어요. 그럼 이제 모두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돌려줘야 된다는 건 알아요. 돌려줘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럼 그 폭이 시장의 수준만큼 내려가느냐? 지금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유는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전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일부를 상환받더라도 나머지 돈도 상환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걸 더 시장의 어떤 수준까지 요구를 했을 때 결국은 틀어지면 이제 다시 복비를 주고 다시 어떤 이사 비용을 들여서 또 새로운 환경으로 가야 되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서로 이제 나눠 갖는 형태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형성된 게 뭐 한 6억이다. 근데 기존에 난 10억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게 한 8억 정도에서 서로 협의가 돼서 그냥 연장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대출을 내가 받아서 쓰는 사람일지라도 이 대출의 이제 어떤 금융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지금 뭐 역전세의 정도가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는 역전세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에서 타협되는 형태 이런 게 실제로도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역전세 대란으로 간다. 이거는 이제 하반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공급 물량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리면 이제 조금 더 전세가가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제가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의 과열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이거에 의한 후폭풍이 되게 클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부동산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10억이 있는 사람은 20억짜리를 사고 돈이 뭐 몇 천만 원 있는 사람도 전세에 갭해가지고 뭐 1억 정도 갭이 나는 뭐 5, 6억 뭐 이 정도 되는 집을 샀단 말이에요.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세금 돌려주는 역전세난이 생겨서 뭐 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별로 없고 어떻게 꾸역꾸역 돌려주고 있잖아요. 꾸역꾸역 돌려주고 있다는 거는 그 차이만큼을 어디서 다른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 뭐 서울만 공급된 게 아니고 강남만 공급된 게 아니고 수도권의 재개발을 통해서 엄청 많이 공급이 됐잖아요. 택지개발 쪽도 그렇고 또 2기 신도시 뭐 이런데 과거에 10년 이상 미분양 났던 이런 지역들조차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서 거기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다 전세금을 레버리지 삼아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과연 그거 하나만 있는 사람들 또는 그걸 기반해서 여러 개의 집을 해놓은 사람들이 한 채만 갖고는 사실은 자산의 큰 증식이 안 되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는. 하나는 내가 살 거니까. 나머지는 투자의 목적으로는 사실은 여러 채를 소유하지 않으면 이 자산 가격 상승의 이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다는 시장에서 정말 여러 채씩 사신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단 말이에요. 공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걸 다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전세난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일부 뭐 해소가 되는 지역들도 있겠지만 그
그 사람들의 얘기가 전해진다고 해서 이 전부 시장이 전부 다 그렇게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막 돈이 많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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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아, 너무 훌륭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것이 있다면 계속 이제 네. 반문하듯이 질문을 드려서 훌륭한 답변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인데요. 네, 네. 역전세난이 오면 그 역전세난의 주된 피해자는 누굴까? 그러면 세입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전세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이견이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지금 구조일 수밖에 없죠. 기본적인 대책은 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네. 자구책으로. 네. 자구책이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이 시장 논리대로라면 네.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네.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쓴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이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빚을 갚아야 할 시기에 갚아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DSR을 완화해줘서 그걸 다시 대출로 메꿔줄 테니까 예. 버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어떤 자구책을 함에도 시장에서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준다 뭐 이런 걸 선책으로 하는 거 뭐 이런 거가 이제 구제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냥 지금 집값 떨어진 게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곧 다시 반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내가 이 턴만 넘기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안 팔고 있는 거 아닐까요?